예, 그러면 중국 경제 상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도 내일부터 설 명절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도 이제 춘절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분위기는 경제적으로 좀 어떨까에 대해서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올해 중국의 춘절과 관련된 귀성객은 예년보다 40% 정도 줄어든 연인원 17억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규모는 엄청나지만 소비 활동이 자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성으로 귀성을 갔을 경우에는 PCR 검사와 관련해서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으로 가더라도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외지인 전용 시설에서 단독으로 좀 머물러야 되고요.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귀성 자제가 아니라 귀성 금지령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역은 허베이성 그리고 해릉장성, 수쟨성 같은 경우가 심한데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라는 이런 명령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여행 취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중국 정부는 반발을 의식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계속 도시 지역에 체류하면은 보상금이라든지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항저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17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베이징이라든지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엔화를 추첨을 해서 200위엔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장성, 허베이성, 후난성 같은 경우에도 농민공이라든지 근로자에게 최대 500위엔 정도의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년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한 40% 정도 감소를 하고 또 이동 제한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춘절 안에 있었던 중국 내 특수들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예. 예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자도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각국들이 대형 세일 행사를 하느라고 상당히 분주했는데요. 이번에는 여행 수요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특수를 입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 주변에 머무르다 보니까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쪽으로만 지금 특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텔이나 리조트들 예약률을 보면은 설 연휴 기간에 68%지만 석 금은날서부터 설날 당일날에는 거의 만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약자들 중에서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소위 말해서 G세대라고 하는 20대 층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약의 한 8% 정도 되고 있고요. 1980년대 태어난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소비 분위기는 다른 쪽으로 좀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비 패턴 자체나 몰리는 곳, 장소 자체가 이젠 달라졌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변화된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설날 전날에 가족들하고 모이는 게 전통인데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연야반이라는 식사를 하고요. 자정에 불꽃놀이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만두와 같은 탕수육을 좀 먹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SNS상에서 보면은 호텔 같은 예약을 보면은 2인 1실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그리고 3인 1실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그리고 고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에서 300만 원까지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소비 특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체험형 여행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딸기 딱이라든지 호텔 요리사와 함께 만두 빚기, 그리고 중국의 전통 종이 공예를 하는 거, 그리고 눈썰매를 타는 쪽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중국 안에서는 럭셔리 인터넷 카페방이 지금 유행인데 이곳에 가면은 집중하기가 쉽다고 해서 이쪽은 진짜 풀
만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회식이 금지됐고요. 귀성 자제로 인해서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향 토속 음식 포장 팩이 지금 야단이라고 있고요. 또 즉석 요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만두인 비비고라든지 이런 즉석 냉동 식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참 소비 패턴도 변하고 있고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리고 어느 나라나 G세대가 정말 경제 트렌드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됐는데 초기에도 뭐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일요일이 되면은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가 1주년이 되는데요. 중국이 약속한 미국의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과 관련된 달성률이 6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미국과 다시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미달한 것은 아닌가 미국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거는 중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고요. 또 세계 무역 점유율을 보면은 13%에서 코로나 이후에 무려 14.5%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농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약속했던 농산물 수입의 70%밖에 수입을 안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중국이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점검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면은 중국 전체 수입품 3분의 2에 해당하는 3,700억 달러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홍콩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동 대응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당장 6월 달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의 D10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5G 통신망에서 중국을 추방하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기술 연합을 결성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은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합의 이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물론 이 1단계 합의 자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루어진 거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거리,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유일하게 지우지 않는 부분이 대중국 강경 정책이고요. 또 인권 이미지를 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계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동맹이라든지 녹색,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이제 무역이라든지 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 환경, 그리고 서프라이 체인망 재구축을 통해서 시진핑 정권을 축출하는 쪽으로 지금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존심이 강하고 국제 협상력이 취약한 중국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히토리오와 같이 중국이 전 세계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 이 중에서도 전 세계 점유율이 95% 이상이 되는 불화수소라든지 인산 알루미늄을 차례로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나 금융, 안보, 석유 여기에 식량까지도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쇼크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좀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고요. 좀 다른 이슈들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미국 상원에서도 그렇고 캐나다, 홍콩, 그러니까
각국의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로 보이콧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좀 강경하게 또 맞서는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심각한 겁니까? 네, 아주 무척 심각한데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고요.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4일 날 열리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계 180개국 인권단체들이 IOC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들에게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또 이런 그 박해 문제를 지금 거론하면서 보이콧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콧과 관련돼서 좀 결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 위험상으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내 미국의 클럽하우스라고 하고 있는 그 대화방이 있는데 이것을 어저께 전격적으로 차단시켰던 것은 아무래도 위구르와 관련된 이슬람계 소수 민족에 대한 그 강제 수용 시설뿐만 아니라 강제 불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홍콩 민주화 문제뿐만 아니라 위구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보이콧 문제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의 정책적인 스탠스는 계속 참가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베이징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되면 한 사람당 2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35,000원? 예, 그 정도 이렇게 주고 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디지털 위안화 뭐 전자지갑을 또 추첨해가지고 유통업권에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데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 그 내년 2월 4일에는 중국 전역의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아무래도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디지털 위안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콩의 금융시장 비즈니스가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요. 이를 위안화로 바꾸어서 지배력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 중국의 그 민영 디지털 그 플랫포머들까지도 국유기업으로 만드는 이런 그 전략 하에서 현재 디지털 위안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의 그 전자결제 회사인 엔트그룹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 현재 독점금지법 위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곧 사업 재검토뿐만 아니라 매각 명령을 내려서 국유기업의 자회사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 네트워크를 중국 정부가 손아귀에 쥔다고 하면은 앞으로 14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죠. 텐센트의 그 위챗페이라든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데이터까지도 중앙은행이 고스란히 가져가서 이제 행복한 감시 사회라고 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은 그 내년 또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화폐 발행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장 1대1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처럼 경제, 무역 부분에서 밀접한 나라에 강제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앞에서도 저희가 보도 통해서 한국은행이 CBDC 발행에 대해서 좀 속도를 다시 내기 시작했다 전해드렸는데 중국은 이미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어떤 위안화의 기축 통화를 계속 바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미국 때문에 잘 안 됐었던 건데 디지털 위안화가 정말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 이건 진짜 새로운 챕터로서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화폐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하루 사용량이 2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조 달러 정도가 거래되는 정도로 신용도 높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지금 낮은 상황인데요. 디지털 위안화
위엔화가 발행이 되면은 중국의 싼 제품들을 알리바바라든지 뭐 다른 진둥에서 값싸게 살 수 있고 결제도 매우 편하게 됩니다. 또 금융 거래에서도 불편이 없게 되고요. 또 무역 결제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디지털 위엔화의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감을 갖고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민해방군의 자회사가 만든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미국의 투자를 금지시켰고요. 또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금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해서 서방 국가의 그 위엔화와 관련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디지털 위엔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방어막도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 화폐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 화폐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두고 뉴스들을 좀 팔로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나 또 증시, 뉴욕 증시까지도 이건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중국하면 이제 전기차 얘기를 참 많이 물어보세요. 시장도 개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뭐 주가 급등세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운영 전략과 관련해서 뭐 국가 전략 과학 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점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을 고점으로 해서 2060년까지는 탄소를 제로 배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또 디지털 플랫포머들에 대해서도 전기차 시장 진입을 좀 허가했고 또 바이두라든지 그 기리 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합작 자동차 그 설립도 승인해 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플러그인 그 하이브리드 차, 수소 연료 자동차의 비출이 이제 앞으로 2025년은 전체 자동차 중에서 20%, 2035년에는 5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그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5G 핸드폰의 전 세계 생산 그 비중이 67%인데요. 이런 전기 자동차도 50% 이상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현재 1천만 대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2030년도에는 2억 4,500만 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히토류라든지 그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중국의 히토류와 관련된 네오디듐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느냐의 차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결국 전기차에서 최종 목적지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잖아요. 중국 역시 그쪽을 노리고 있는 거고 마침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정주영 대표와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국 상하이에서 길 건너려고 하면 운전자가 없는 차가 막 지나다니면서 좀 불안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중국을 가보시면요. 선천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로봇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레벨 4 시험을 현재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대 배달 웹 회사인 디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중국계 스타트업 기업인 오토엑스가 됩니다. 이 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웹을 다운받아서요. 승차할 위치를 설정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호출 택시들이 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타보면 승객은 뒷좌석에 액정 모니터를 보면서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외국어 서비스가 또 가능합니다. 또 불편한 점은 주행 속도가 느리고요. 내비게이션에 제공된 길만 가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장점은 다양한 센서들이 30여 개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360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센서와 모여진 정보가 자동차 AI에 연결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그 차선 변경이나 급정기, 끼어들기 쪽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요철 부분이라든지 그 유턴한 차량이 돌발적으로 또 진입하는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공사장의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로봇 택시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산업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디지털 화폐도 그렇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실제로 중국에서는 참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들 함께 살펴봤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설 연휴도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